그 소개받은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그 회장 이나무고요. 저는 원래 이제 금융계, 특히 국제금융 쪽에서 한 30년 있다가 이제 2016년부터는 이제 귀국해서 그 신촌 연세대학교에 있습니다. 저한테 원래 주신 그 제목이 이 획기적인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인데, 원래 이 기업 거버넌스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긴 호흡으로,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법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기업의 생각, 관행 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번 현 정부가 하여간 7월, 8월 달에 상법 개정하고 보안입법 첫 번째 단추를 빨리 끼워서 하여간 워낙 또 준비를 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여당하고 이제 거기 특위분들이. 그래서 조금 약간 그 프랙티셔너 입장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상법 개정의 그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큰 그림에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없으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네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목차의 한 4가지, 5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항상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30%, 그러니까 유통 물량의 반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그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학회나 세미나 하면 한국 사람끼리 맨날 모여서 떠들어요. 근데 실제 우리 자본시장의 몸통은 여전히 주도하는 것은, 특히 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51%, KB금융 78%, 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최소한 아시아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어디에 와 있냐, 우리가 뒤처지지 않느냐, 뭔 걸 배워야 되냐,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매크로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김 회장님 말씀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아주 딱 공감하는 느낌이고, 저도 뭐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뭐 다양한 회사들, 사회이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사위원이든, 단독 감사이든 아니면 감사위원장을 맡든, 상당히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고, 특히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시선과 법률적인 책임이 이제 주어져서, 하여간 되게 중요한 토픽이고, 감사 아니면 감사위원 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회사 회장님, 사장님, CEO 분들도 뵀는데, 그런 일이 작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많이 빠질 때인데, 모 그룹 회장님이 내가 2, 3주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이게 뭐 이 친구들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가가 2, 3주 만에 한 20% 빠진다고, 진짜 이게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이제 그런 푸념을 들어오시는데, 실제 그분의 회사, 지주회사는 5년 동안 주가가 7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노남불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나의 회사, 나의 지주회사,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지주회사는 이제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낮추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경영하는 회사, 뭐 일반 주주 지분율이 7, 80% 되는데 5년 동안 70% 손해봤는데, 내가 좀 샀다고, IT는 변동성이 높은 업종인데 주가가 20% 빠졌다고 항의를, 컴플레인을 하는 거 보고, 참 우리나라 경영인들은 이 자본 비용, cost of capital이죠.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주주의 돈은 공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거버넌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문제. 물론 여기에는 상속세 때문에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미스얼라이먼트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죠. 그래서 실제 회장님이든 CEO든 심지어 이 업무를 담당하는 CFO들도
그 주주의 비용은 일반 주주의 돈은 공짜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작년에 저희 밸류업에서도 명확하게 나왔지만 밸류업에서 원래 요구됐던 게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여기서는 감사위원회가 제일 중심이 되는 거죠. 회사의 자본 비용, 영어로는 required rate of return입니다. 주주의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회사는 자본 비용, 주주는 요구 수익률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본 배치, capital allocation을 하라는 거거든요. 일본이 이제 그걸 하고 있고 우리는 인재 걸음마를 하는 단계고 국내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이 좀 하는 단계인데, 크게 보면 한국 시장 전체로 자본 비용, 그러니까 주주들이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배당 포함해서 연 10% 정도 토탈 리턴,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 오버 롱텀, 그걸 평균 내면 한 10% 정도 기대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재무 이론에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은 현실적으로 한 5, 6%, 사이클이 좋으면 한 7% 올라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주주 환원에 포커스를 해야 되죠. 자본 배치를 할 때. 하지만 미국 기업처럼 자본 비용보다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높을 경우에는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대기업들이나 경제단체들이 엄살을 해요. 뭐 투자를 못한다. 근데 그건 이사회에서 경영진이 판단하면 됩니다. 자기 회사의 ROE가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계속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자본 비용이 ROE보다 훨씬 높으면 실제 지금 저평가된 상태니까 저평가된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든 배당을 늘려서 그 자본 배치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본 배치의 원칙이고 한국 기업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이제 실제 그것을 이사회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게 감사위원회고 특히 전반적으로 이제 이사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쟁력 떨어지는 거 요즘 기업들 현실적인 문제고, 빚이 과다하게 많아졌고, 빚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시가총액 주가가 프레셔를 받는다는 얘기고,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 계열사 관계 투자 많이 돼 있고, 배당은 적게 하고 현금은 많이 보유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옛날에 대차대조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미스매니지 되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이런 걸 잡아줘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는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현대차 너무 뛰어난 회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을 만들고 디자인도 좋고 경쟁력도 좋고 여전히 이익률이 10%에 육박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10% 마진 내면 대단히 우순한데, 하지만 2015년에 10조 원에 산 안전부지를 여전히 깔고 있고 계속 금융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2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20조 원은 이 회사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주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산 거지 상업용 건물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지금 잘못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이사회가, 감사위원회가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015년에 상법 개정이 됐었는데 현대차 이사회가 그 투자 안건을 10조 원 안건을 승인을 했으면 아마 그 주의 의무, duty of care도 문제가 됐을 거고 아마 충실의 의무도 위반이 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정당성을 얼마나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이사로 구성된, 독립이사로 구성돼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캐시플로우를 다 프로젝션을 해서 5년, 10년치를 해서 그걸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안 하고 30분 만에 통과시켰다면 이거는 이사 선관 의무를 당연히 위반을 한 케이스죠.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제가 8월 달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큰 금융기관 투자가들, 연기금, 헤지펀드, 뭐 블랙록 같은 큰 투자가들 이제 임원들을 쭉 다 만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희가 상법 개정을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외국 투자가들 만나서 국제금융계에 가서 설명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정부가 해야 되는데 금융당국, 금융위 감독원이 얼마 전까지 수장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의 갭이 되게 어마어마했어요.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한 작업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정보가 제대로 국제금융사회에 전달이 안 돼서 수장이 없으니까 뭐 그런 변명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려고 이제 제가 다녔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금융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제가 현역으로 열심히 뛸 때 98년에 저희가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 이후로 99년,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턴어라운드를 이현재 부총리가 그때 금융위원장 하실 때 대한민국이 구조조정 개혁을 많이 해서 턴어라운드 할 때 다음으로 20몇 년 만에 가장 높은 관심을 대한민국의 상법 개정, 거버넌스 개혁, 자본시장 업그레이드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디테일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내년 상반기에 배임죄 완화 내지 폐지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가는 긴 로드맵에 대한 이해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 비즈니스가 줄어서 한국 전문가들,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홍콩 사람, 인도 사람, 서양 사람들이 한국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제가 놀란 것은, 저도 한 30몇 년 동안 국제금융 쪽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 한국에 대한 불신이 너무너무 높다. 왜냐하면 저희 나이가 돼서 뭐 제가 이제 6학년 몇 학기인데 30년 정도 한 사람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한테 너무 많이 속았다. 매번 속았다. 특히 작년에, 재작년에도 속았다. 공매도 금지, 밸류업 이 하다가 모멘텀이 상실되고, 특히 작년 가을에 상법 개정을 다 유턴을 했죠. 지난 정권에서. 그래서 한국이 뭐라고 그러는 것은 정부 얘기건 기업 얘기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이번 정부가 좀 뭔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이 불신의 벽이라는 게 너무 높아서 이러한 의심을 하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국회에서 지금 여당이 입법화 작업을 많이 하지만 동시에 하여간 이러한 국제금융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의 벽을 깨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 신뢰를 깨는 건 쉽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앞에 잠깐 하나 설명을 네. 부탁드릴까요? 네네, 그러시죠. 거기 조금 전에 좋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지, 예, 그거 그냥 스킵하는데 그게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그런 건지. 제가 시간이 조금 그래서 뛰어넘었는데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한 30년 동안 국제금융 쪽에서 일했던 금융기관, 그 다음에 소속 회사의 로케이션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98년에 외환위기 때 한국이 뭐 부도가 났고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부채 비율이 평균 200%가 넘었죠. 그래서 30대 기업의 반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국제금융 위기,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을 때 이제 공통사항은 다 거버넌스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IMF 시대에도 재벌들이 엄청난 레버리지를 하는데, 특히 단기로 파이낸싱해서 장기 투자하는데 이 사회가 그때는 진짜 거수기였죠. 아무런 역할을 못했고, 심지어 미국도 제가 근무했던 메릴린치, 제가 메릴린치 한국 대표를 했는데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3대 투자은행이 있는데 이 3개 은행의 레버리지가 35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총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 근데 지금은 이제 감독 당국이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지를 한 15배 정도 못 넘게 규제를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면 KB 신한 같은 데 보면 총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 배수가 한 12배, 13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35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높으면 여기 잘 아시지만 ROE를 쉽게 높일 수 있어요. ROE는 ROA 곱하기 레버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ROA가 안 나와도 레버리지를 35배 하면
ROE를 쉽게 20%, 25%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최고라는 미국의 금융기관의 임원과 그것을 방조하는 이사회가 감사위원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가장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greed라는 본능이 있는데 그거를 억제해줘야 되는 게 이사회고 감사위원회인데 거기서 기능을 못해서 국제금융위기가 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레버리지 말씀하신 건 부채 비율이 아니군요. 왜냐 금융기관은 부채 비율의 의미보다는 자기 자본을 갖고 레버리지를 전체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 예, 입니다. 그 당시에 각각 골드만, 모건스탠리, 메릴린치의 총 자산이 각각이 우리나라 GDP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너무 과도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영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사회가 좀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아시아권 투자가들 만나면서 놀란 것은 보통 미국의 월가 기업들만 이러한 밸류에이션의 경쟁, 거버넌스의 경쟁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시아 국가, 아시아 기업 간의 경쟁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 아베 때부터 한 10년 동안, 특히 최근 2, 3년 동안 나름대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해서 일본이 성과가 있어서 니케이가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훨씬 한참 밑으로 보는 인도, 그 다음에 중국의 기업들도 우리나라보다 거버넌스가 훨씬 좋고 최근에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인도가 어떤 거를 하냐면 세비라고 금융당국이에요, 인도가. 여기가 소수의 다수, 그러니까 majority of the minority. 그러니까 인도도 한국같이 지배주주가 되게 많습니다. 지배주주가 많은데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 주요 의사결정, 주총 사항에서 자기는 의결권 행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관계자니까. 그래서 나는 빠지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리티의 다수 의견을 따르겠다. 근데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상식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자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금융사회에서 한국의 거버넌스를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investor protection, 투자자 보호가 없다는 건데 심지어 인도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 중국은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텐센트라고 있죠. 중국의 가장 큰 회사. 그렇죠. 뭐 비즈니스 모델은 틀리지만 하여간 뭐 네이버 정도 급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1,000조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2배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주가가 한참 낮을 때 이 회사가 JD.com, 징동닷컴이라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거래 회사, 온라인 상거래 회사 지분을 17% 들고 있었는데 17%의 대부분이 15%를 텐센트 주주한테 나눠줬어요. 주권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요즘 모자 상장, 동시에 상장되면 디스카운트 이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금융위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저희 포럼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미 2021년에 중국의 텐센트는 들고 있는 JD.com 주식 지분의 15%를 17% 들고 있는 거예요. 15%.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 24조 원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관계 회사 정도 되죠.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한테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내에서만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여당이 계획하는 걸 다 해도 아시아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한국은 점점점 잊혀지는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따로 분류도 안 할 그럴 처지가 될 정도로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성장은 성장대로 챙겨야 되지만 아울러서 거버넌스 개선은 되게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다니면서 투자가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뭐가 틀리냐, 이 사람들이 무슨 로드맵을 갖고 있냐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구로 치면 야구가 9회인데 지금 4회 초 정도다. 이제 8월 25일 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3회가 끝나서 이제 4회고 4회에서는 아마 9월이나 10월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돼서 통과되길 저는 바라는데 자사주 강제 소각의 원칙, 그 다음에 다른 자본시장법 관련된 뭐 그 의무공개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5회, 6회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이 여당이 준비를 많이 했고 특히 오기영 단장이 있는 코스피 특위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반 이상이 변호사시고 뭐 빅로펌 출신도 많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데 작년부터 개별 안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을 해서 각 이슈에 대해서 다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상세한 거는 마지막에 이제 공청회를 거쳐서 조율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준비된 것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씩 벗기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로드맵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배임죄 완화 내지 폐지가 이제 될 텐데, 그래서 쭉 진행이 된다. 물론 이것에 이제 반대하는 재계와 경제단체들의 이제 알력 내지 이제 그 로비가 이제 뭐 함수겠죠. 변수인데. 근데 실제 이런 내용들은 그 5월 28일 날 그 발표된 대통령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집이 과거 그 대통령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특히 공정경제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내에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보면 자사주 소각 제도화, 기업 인수시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그 다음에 심지어 합병 검사인. 그 우리가 이제 합병 M&A 할 때는 그룹사에서 하면 그룹사 대표이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결여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이 들어와서 전체 프로세스를 매니지한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정도. 이게 정책 공약집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국회가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외곽에 있는 위원회 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다 누군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국회에 있는 특위 분들만 주로 이제 뭐 관계가 있고 초대를 받으면 이제 저희가 뭐 미팅하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고 준비가 돼 있고 그것에 파이프라인이 쭉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남은 보안입법 중에서 이제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결국 그 제대로 자본주의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의 권리가 되게 중요한데 시장 경제에 자본시장에 중요한데 그 권리를 찾아주는 건데 집중투표제 그게 하나의 축이고 그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것은 자사주의 소각의 원칙.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사주는 주주의 돈을 써서 회사의 주식을 산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 회장님, CEO, CFO는 그 유동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현금 바로 밑에 있는. 이거는 아니죠. 자사주는 시장에서 사는 순간 자기 자본에서 차감하는 컨트라 에퀴티 어카운트예요. 회사의 자산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사주는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사회 결의로 그냥 감사위원들이 찬성한다고 그 밖에다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는 순간 실제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그 워싱턴주 같은 데는 자사주라는 계정이 없어요. 그냥 사는 순간 소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 빅테크 기업은 자기 자본 계정을 보면 트레저리 쉐어가 카운터 밸런스로 표기도 안 됩니다. 그냥 다 소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여간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의 원칙, 그 다음에 세제. 얼마 전에 배당소득세 이제 완화하는 것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 이제 그 세 가지를 잘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이제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다 지주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삼성은 공식적인 지주사는 아니지만 삼성물산이 있고 SK는 주 SK, 뭐 주 LG 뭐 쭉 있는데 대부분 지주회사들은 NAV 대비 엄청나게 할인됩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주 SK랑 주 LG는 PBR이 0.4배, 그러니까 60% 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회한테 주는 맨데이트이 되게 심플해요. 주주들이 NAV 디스카운트를 할인을 해소해라. 왜냐하면 이제 적정 가치에 가까이 근접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외국에서는 할인율이 큰 회사는 그 회사의 이사들이 재선임의 주총에 이제 올라오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할인율이 큰데 이사들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면 그 이사들은 감사위원이든 아니든 그 이사들은 재선임을 반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장사의 지배주들은 60%의 상속세를 내고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일본 빼놓고 상속세가 요즘 거의 없어졌거나 전혀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징벌적인 거고 저희 포럼도 상속세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먼저 그 전에 기업들이 이제 변화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간 이 세제 이슈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여당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상속세 인하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부자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일반 주주와 얼라이먼트 일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거버넌스 문제가 많이 이번 정권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이러한 그 문제는 해결이 또 안 되는 미해결의 문제로 이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법 개정 및 그 보안 입법 관련돼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마 오늘 이제 저보고 강연하라는 것도 이제 주로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 김 회장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먼저 7월 25일 날 그 주주 충실의 의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중심으로 한 4개 그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로부터 한 달 반 후인 8월 25일 날 보안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충실의 의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무슨 모임에서 거기 뭐 재계 2세 3세도 계시고 뭐 큰 회사 이사회 의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엄청나게 불평도 많이 하시지만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fiduciary duty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의 의무, duty of care. 엄청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가 안건 올라온 걸 따져보고 면밀히 체크하고 기록을 남기면 나는 기본적으로 의무에서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이제 다른 것은 이번에 포함이 된 충실의 의무, duty of loyalty.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컨플릭트가 이해관계 상충이 있을 때 내가 특정 주주의 편을 들지 않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 문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이제 이사는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 새로 이제 포함이 된 게 상법 382조의 3 개정 내용 중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되게 중요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사회에서 특히 대기업들 그 안건들 통과된 거 보면 이거 위반한 거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년 초에 롯데 렌탈이 상장사인데 그 회사 주가가 29,000원일 때 롯데 관계사 지분의 57%, 그러니까 그 컨트롤하는 그 스테이크죠. 그것을 사모펀드, 미국의 외국의 사모펀드한테 75,0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만 자기 지분을 75,000원에 160% 프리미엄 주고 팔고 일반 주주는 전혀 참여를 못해요. 일반 주주는 그냥 3만 원 밑에 남아 있습니다. 일반 주주는 참여할 기회도 안 주고 완전히 차별됐죠. 이것은 그 지분을 파는 롯데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지배주주의 지분과 컨트롤을 160 프리미엄 주고 하는 건 완전히 차별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명백한 상법 그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독원이 아직까지 그 승인은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랜잭션이 이사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다면 바로 이거는 그냥 소송을 당하는 명백한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일반 주주 한 35%를 완전히 차별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참여도 못하고 3만 원대 거래하게 하고 지배주주는 7만 6천 원을 팔고 나가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200%씩 막 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승인을 할 때 이 거래가 특히 이제 지배주주와 이해상충이 있을 그 소지가 있는 거에서는 명확하게 총주의 주주의 모든 쉐어홀더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걸 내가 체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찬성을 하는 거고, 아마 그 정부에서도 감독원에서 이제 공시 의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 내용들이 다 공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조항들이 들어갈 겁니다. 본 안건은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대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돼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이게 법제화 시키지 않고 그냥 상식이니까 이사회에서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법으로 하는 거고, 그 자사주도 되게 그 매입만 하고 소각을 안 하면 이러한 충실의 의무를 위배할 가능성이 되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른 이제 상법 개정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7월 3일날 통과된 것 중에 이제 다른 두 번째가 독립이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회이사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사회이사를 할 때 회사 사장님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사회이사하면 이 사람들 회사 밖에 있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왔다가 뭐 해주는 건데, 그 명칭이, 그러니까 이게 그 형식이 그 내용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디펜던트 디렉터, 독립이사라는 얘기가 맞고, 그 타이틀이 있음으로써 신 좀 존재감, 의미가, 그러니까 경영진 위에 경영진을 감시하고 전체 회사의 그 자본 배치나 이런 걸 결정하는 기구다는 것은 이제 의미고, 전자주총이 2027년 1월부터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되게 큰 변화고, 그러니까 실제 그 오프라인 우리 주총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온라인 주총을 반드시 열어야 되는. 네, 이제 네 번째가 3% 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60%라도 그 60%는 60%로 의결권 카운트가 안 되고 3%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감사위원이 되는 한두 명 그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에서 일반 이사와 분리해서 감사위원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8월 25일 날 한 명 선출이 아니라 2명 선출로 바뀌었는데, 요 두 자리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됐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주주가 한두 명을 그 지명하고 그 다음에 선임할 수 있는 길이 터이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자본시장의 이제 주총의 이제 민주화로 가는 건데, 이제 회사를 창업한 패밀리들은 이제 거부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25일 날 통과된 거는 이제 두 가지죠. 이것도 뭐 그동안 경제단체들의 뭐 저항, 반대가 많았는데, 집중투표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한국과 대만, 뭐 중국에는 있는데, 이제 있어야 된다고 저희 포럼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여당이 발의해서 통과됐지만, 해외에 있는 주요 의결권 기관이나 독립기관들도 한국은 지배주주가 모든 이사를 다 뽑기 때문에 그 집중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SK그룹에서 최태원 회장이, SK 무슨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분율은 없는데 열몇 분 이사를 다 뽑잖아요. 지분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막고자 최소한 한두 명은 이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일반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길을 틀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한 명을 더 늘린다. 그래서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투자가 주주들의 계산도 되게 복잡해져서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제 회사는 이 그 법 환경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우군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꾸려가려 그러고, 그 다음에 주주들은 어떻게든지 한두 명 좀 진짜 독립적인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할 거여서
이사회 구성뿐만 아니라 주총이 뭐 앞으로 엄청난 드라마 같은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될 텐데, 다음 주총은 아마 큰 의미는 없고 대부분 1년 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근데 이제 기업들은 2026년 3월 주총에서 이사 선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한 3년 정도를 편안하게 가니까. 그래서 그 실제 기싸움도 하여간 내년 3월에 되게 주총에서 클 것이다. 그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이제 1명에서 2명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최대 주주 컨트롤링 쉐어홀더는 3% 룰이 결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양쪽 팔이 다 그 묶이는, 최소한 이 한두 명의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그래서 이제 그 패밀리들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반발이 많은데, 한두 명의 또 감사위원이 들어간다고 이사회를 뭐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가 추진하는 안건은 어차피 그냥 다수결의로 되는 거니까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한두 명의 독립이사가 감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이사회 분위기는 완전히 틀려지죠. 그리고 이사의 이제 충실의 의무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생기면서 이사회는 되게 신중하게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사 책임 그 이사 그 보험 있죠? Directors and Officer Insurance.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게 그 민사상 그 책임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이 국내 보험사한테 디렉터 인슈런스를 들으면 국내 보험사는 재보험을 듭니다. 근데 재보험이 돈을 지급할 때 형사상 그 책임을 지게 되면 그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결국 내년 하반기에 아마 여당이 추진할 것 같은데, 그 배입제 완화 내지 하여간 그런 것도 같이 결부가 돼서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총수나 이런 그 경영진들의 좀 부담도 좀 덜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관련돼서는 아마 9월, 10월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법안이 한 서너 개 올라와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 그 다음에 민병록 의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사주를 사면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된다. 근데 예외는 있다. 예외는 종업원 그한테 이제 주식을 주는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근로자 뭐 복지기금 이런 데 출연하는 거 빼놓고는 자사주는 사면 소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총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그 주주들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주총 표대결을 할 때 지배주주의 그 의결권은 또 3%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건데, 그 우리는 되게 잘못 생각을 해요. 회장님, CEO, CFO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샀으니까. 근데 회사 돈은 어떻게 보면 주주의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회사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다 회사 회계 전문가시니까 자사주는 회사의 유동자산이 절대로 아니죠. 자기 자본에 차감하는 컨트라 에쿼티 어카운트예요. 그리고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의를 해서 밖에다 내다 팔 수 없는데, 그동안 대법원 판결도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사주를 사는 순간 다른 나라들은 상장 주식 수와 그 시총에서 뺍니다. 소각을 하든 안 하든. 왜냐하면 사는 순간 이것은 없는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도 안 주고 의결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거래소도 그것을 안 지키고 상장사 협의회나 이런 데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는 한국의 자사주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항상 시장에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뭐 돈 들여서 사서 주주한테 돌아온 것도 없어서. 근데 회사가 소각을 안 해도 최소한 미국 같은 데는 회사가 이제 재정 위기, 금융 위기 상황이 되면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자사주가 있으면 그 자사주를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팔 때 신주 발행에 준하는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유상증자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사회 결의로 그냥 자사주를 마음대로 팔잖아요. 회장님 친구한테도 팔고, 뭐 EB로 다른 펀드에도 팔고.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된 관행이 국내에선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여겨져서 이것도 반드시 시정이 되고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조금 5분 정도 지났는데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네네. 예, 이거 강의하시는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제 Q&A 시간인데요. 제가 모더레이터로서 제일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질문하시죠. 사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 회장님을 모시게 된 게 저하고는 전혀 특별한 인연이 없습니다. 다만 인사를 이 회장님 그 포럼에 한번 참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 유익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가끔씩 실제 사례에 대해서 거기에 그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개선 차원에서 이제 카멘트 성명서를 내시고 이런 데에서 보고 이게 저하고 그 명함 교환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꼬박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유익하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뭐 이 원고를 주신 거를 사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 손을 대지 않고 이제 형식만 조금 했는데 질문이 우리 교재에는 37쪽이고 슬라이드에는 19번 슬라이드인데 NAB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가요? Net Asset Value인가요? 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를 쓰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잘 몰랐던 용어고 제가 짐작컨대 이제 순자산 가치를 아마 이렇게 쓰신 모양이다. 그런데 그리고 저는 회계학으로 이제 학위를 한 입장에서 그 회계학자 관점에서 볼 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강조를 하셨는데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좀 수정을 제가 유일하게 했습니다. 이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자사주를 우리 회계에서 옛날에는 유동자산을 했던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산이 아니고 해서 자본으로 이제 옮겼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 회계 기준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식에서 바로 차감하는 그 자본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차감하는 형식의 계정입니다. 네. 컨트롤 에퀴티 어카운트는 맞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인 회계 기준은 일단은 자기 주식이 자본에 살아 있습니다. 소각하기 전까지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회계 용어로서 바로 차감하는 거하고 다르게 차감하는 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을 하나 코멘트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각을 실제로 하면 그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또 그게 바로 또 처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회계학자로서 이제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좋은 내용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생생한 실감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획기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선 방안에 획기적이라는 말을 그 의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요거 로 이제 한 것은 기업들에게 이렇게 이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대주주 중심 구조 정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늘 그냥 이로 인해서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지배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회계 투명성도 그래야 높아진다. 자, 지금은 대주주가 아니 이건 내가 내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와서 감사인들이 회계사가 와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고 들여다보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아는데 하면서 외부 감사의 그 필요성을 중요성을 많이 디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회계인으로서도 우리나라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평소에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의 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개선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자꾸 기업들을 올가맨다 하는 그걸 해서 기업들이 그냥 경제단체들 6단체를 포함하고 대표이사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는 게 경영권의 침탈이 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자기가 키운 회사, 비록 법인체로서 개인과 분리해가지고 대주주하고 소수주주, 소액주주 이렇게 되어져 있을 뿐인데, 자본 비용도 생각하고 소액주주의 비용은 그냥 제로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고, 저도 주식투자를 해봐서 압니다. 이 도대체 이 공모주 취득할 때는 주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증권회사들한테 하이 프라이싱을 받아놓고, 나중에는 그냥 주가가 막 떨어지도록 놔둬요. 그러면 당시로 해서 팔지 않으면은 이게 장기로 주식 투자를 정식으로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50% 이하로 떨어져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우리나라의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시지만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지배 구조를 아시아 경제적으로 봐서도 끝부분까지 이제 지위가 떨어진 정도, 이렇게 지금 국제적으로도 IMD 이번 평가에서 보니까 69개국 중에서 60이라고 하는 거를 네, 제가 아까 초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말에도 이제 했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지배구조에 대한 우리 평가가 낮은데, 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영권 상실의 우려를 조금은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냐. 그래서 저는 균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논문을 그쪽 분야의 관심을,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봤더니 포ison 필 있잖아요. 또 골든 쉐어 있잖아요. 그리고 차등 의회권주, 이런 거를 미국도 일본도 다 예스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나도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 개정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극렬하게 하고 있는 그것만 그거를 밀어만 붙일 게 아니라, 우리가 획기적인 차원에서 오케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을 해 가면서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획기적인 변화로 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포럼은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포럼은 이제 정통으로 제대로 자본주의를 하자는 생각이어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는 혹시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그 이유는 이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항상 최고의 밸류에이션,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가가 페어 밸류에 항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주위에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극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들이 모일 수 있고, 하지만 가령 우리가 SK 지주사를 놓고 보면 PBR이 0.4배인데 자사주 25% 들고 있는 거 다 소각하면 주가가 100%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주가가 페어 레벨에 가서 그 컨트롤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외국 투자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군데랑 딜을 했는데 99.9%는 한국의 경영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펀드예요, 되게. 그래서 있지 않은 가상의 무엇을 갖고 경제단체들이 만들고, 제가 전에 경제단체 회장님, 부회장님하고 토론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가 한국의 경영권을 노릴 거라고 생각하신다 하면 제가 얼굴도 못 봐요. 그런 펀드는 없습니다. 물론 바이아웃 펀드는 있죠. 거기는 경영권을 노리는 거예요. 거기는 대체 투자하고 틀린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펀드들은 그 펀드의 맨데이트에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지식이 좀 낮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차등 의결권을 놓고 보면 미국의 차등 의결권은 틀립니다. 미국의 차등 의결권은 창업한 그 사람의 탤런트를 높게 여겨서 그 사람한테 10배, 실제 우리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29배의 그 차등 의결권, 그러니까 일반 주주보다 29배. 근데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차등 의결권은 그 창업한 사람이 주식을 파는 순간 없어집니다.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의 목적으로 차등 의결권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회장이 뛰어나고 그 자식이, 손자가 할아버지만큼 경영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차등 의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건 오히려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좀 다 틀리고 그러지만 저희는 하여간 먼저 디스카운트를 해산하는 게 먼저고, 오히려 그러한 그 장치보다는 상속세를 빨리 인하를 해서 그게 근데 이제 그거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고, 과연 이번 정부가 할 수 있을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배당세 고 이슈만 해도 너무 예민해서 아직도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상속세를 이번에 바꾼다고 인헤리턴스 텍스 상속 취득세로 그걸 바꾼다고 안까지 다 세제세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자 감세 기조로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돼서 스테이트 텍스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제가 세법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상속세를 하여간 많이 낮춰서 지배주주들도 이 자본시장을 억누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펀더멘털한 거고, 저희 포럼도 그거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는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의견이 필요하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거의 지지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평가됐다고 하면, 아까 상속세 등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상속세가 동시에 될 때 이거를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부 지지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거는 지금 정부가 어떻게 돼서 안 될 확률이 큽니다 하면서 이거는 찬성합니다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 제도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가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는 해줘라. 모든 규제든 조세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저는 저평가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중투표제라든가 자사주 강제 매각을 한다든가, 감사인의 이러한 소수 3% 룰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 거는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는 기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기업하기가 지금 아까 차등 의결권제는 당연히 말씀한 대로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차등 의결권은 넘어가지 않는 건 맞지만, 아까 그렇다면 중요한 제약 요건 60% 상속세 같은 거는 엄청 이 규제에 속이고 기업하기 어렵게 하고 기업을 중단시키고, 결국 삼성은 이정 이외에는 없어질 겁니다. 당연히 60% 뺏어가는데 있을 리가 없고, 국영기업화하고 있는 것을,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상당히 저평가에 연결되니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런 기업을 옥죄는 제도는 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발표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앞에는 뭐가 정부에서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곡된 어떤 이 사인이 아니겠냐.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제도들은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기업이 저평가돼서 하기 좋은 사회가 돼야 되는데 노동 규제, 그 다음에 이러한 경영 규제, 또 상속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빈털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누가 하나 차등 읽고 있는데 누가 하나 김범수 같은 그런 새로운 창업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다음에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다 뺏기는 자기 세대에서 다 뺏기는 이러한 정도의 지금 구글, 페이스북 전부 지금 저 차등을권을 해가지고 창업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 태어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사는데 우리는 지금 이재용이가 150살 살지는 모르지만 그게 되면 뚝 잘라주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를 함부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한 그 기업하기 어렵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반영되지 않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자께서도 상속세를 여기다 해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현 정부는 안 될 것 같은 내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저평가 이런 발표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거 현 정부하고 동일한 어떤 지지 세력과 같은 역할을 지배구조 협회에서 이제 하지 않나. 저희는 정치 성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오히려 이 120명 회원 중에 그 보수 성향이 더 많고요. 저희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령 어떤 대기업이 있는데 지배주주가 20% 갖고 있으면 20% 플러스 경영권을 행사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80% 일반 주주 못까지 다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되게. 그래서 조금 너무 지금은 운동장이 기울어졌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자는 건데, 뭐, 저 교수님, 회장님 의견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예. 일단은, 저쪽에 우리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 이재건 박사, 예. 예, 우리 이놈 회장님, 오늘 세미나도 잘 들었습니다. 또 국제금융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업 지배 구조를 바라봐야 된다. 상당히 좋은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하나의 기업 실무적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기업이 상법이나 이제 자본시장에 이제 법에 준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기준이라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라든지 이런 상법 사항을 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소프트 롤, 연성법 측면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모범 기준에 반영을 해서 이면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공인회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시장에 공시를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지 이런 면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꼭 그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아니더라도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간섭을 하면 의사결정도 잘 안 되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입법화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이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안 좋아지고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이제 국회에서 입법화를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미국 자본주의처럼 이사회, 오디트 커미티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거기서 상식에 의해서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서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어떤 커미티를 어제는 이제 호주 자사관 그 분들이 와서 만났는데 이제 거기는 아주 예민한
M&A가 있을 때는 국가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전문가 풀에서 구성을 해서 이 딜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변호사도 들어가고 회계사도 들어가고 뭐 교수님도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의 그 법제화가 그 가장 좋은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뭐 시간 마지막 한 번 정도. 네, 지방금 기자분 얘기. 네, 지방금융지주들이 그 밸류업 정책 때문에 그 회장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또 소각도 일부 했는데 그 소각 원칙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은 그 많이 인식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인식 개선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발의안 약간 저 소개해 주시면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지방 이제 금융지주사가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이제 JB금융 같은데 옛날에 광주은행 전북은 기반이 된 데는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이 넘고 PBR이 0.708배인데 거꾸로 대구 기반의 IM 금융지주는 시가총액이 아주 작아요. PBR이 거의 반도 안 되고 그래서 워낙 저평가 국면이면 그 배당이나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회사 돈을 성장에 쓰는 것보다는 그 배당이나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메리츠금융 같은 데가 이제 그랬다가 점점점 회사의 그 ROE가 이제 올라오면 그때는 자본 배치를 좀 더 성장 쪽에 주안점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밸류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회사의 자본 비용과 ROE를 비교해서 근데 대부분의 지방은행들은 ROE가 낮습니다. ROE가 그 자본 비용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낮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주주 환원에 집중하는 게 낮고 그러니까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KB나 이런 데처럼 이런 데가 이제 올라가면 좀 더 그 성장의 주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밸류에이션과 그 다음에 자본 비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근데 실제 KB 같은 데는 이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좋아져서 진짜 선진 스타일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주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한 분이 꼭 하시겠다고 시간이 없는 걸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상법에 보면은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충실의 원칙. 자본은 대변에 아까 감소 항목의 유동자산화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분개를 하면은 유동자산에 와가지고 감소 항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표시하기는 자본의 감소 항목으로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걸 매각을 하라고 되는데 실제 매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산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만일에 팔았을 때 매각을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배당을 할 때 배당은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냐 자기 자본을 자기가 찾아가는데 무슨 세금을 또 내느냐 그것도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 안 해주면은 이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조사 나오면은 무조건 자사주 매각 행각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익에서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의해서 감소를 시켜가지고 원천인수를 해가 버립니다. 그러면 돈도 안 들어오는데 원천유다는 종합소득세도 물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국회에서 더 센 상법이라 그러는데 더 센 상법이 뭔지 내가 그렇게 하면은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금만 물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 회계하고 아까 기업 회계하고
이게 조화가 돼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거 하실 때도 그런 것이 다 고려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이제 법인세적인 측면 말씀 이제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상속세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발표하신 이 회장님의 그 아이디어 저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했는데, 다만 그것을 막자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하면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상속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이런 것도 같이 그 수정을 보완을 해줘 가면서 해야만 그 경제인들이 납득이 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국회 여당이 직접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그러니까,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그 빅마우스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반영을 좀 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뭐 강의해 주신 박수로 진행해 주시죠. 예.